안녕하세요. 부의 독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님의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맞나?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그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느낌이 워낙 이렇게 극과 극이다 보니까 내용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위인들이 쓴 책 내용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성공과 즐거움, 행복과 호황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미건조한 삶이 아닐까? 실패와 괴로움, 불행이란 자극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러했다. 내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온 그림자의 세월이 만들어준 것이다. 가난했던 10대 공원 시절은 비록 어둠의 시간들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속의 고난과 괴로움이 나를 성장시켰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 수월하게 성공의 단계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가짜 성공 속에는 늘 교만이 싹트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차라리 최선을 다한 뒤의 실패가 훨씬 긍정적이다. 그 실패 속에는 반드시 겸손과 더불어 희망이 싹트기 마련이다.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버는 일들이 대체로 합리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 다시 말해 분석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측정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시대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계적 두뇌로는 하기 힘든 일들, 가령 전에 없던 것을 상상하고 묻힌 것을 캐내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일들은 사람의 영역에 속한다. 이제야말로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창의적으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총각 내 야채 가게와 같은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일푼 오징어 행사에서 출발한 젊은 총각이 연 매출 600억 원의 농수산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잣돈이 아닌 아이디어의 씨앗이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단순하지만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질문에 있었다. 어째서 동네 슈퍼의 아주머니나 장터의 할머니들만 야채 가게를 할까? 무나 배추처럼 무거운 야채는 힘센 총각이 더 잘 나를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식료품을 사러 오는 주요 소비자는 가사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다. 그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총각내 야채 가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작한 가게가 훗날 연 매출 600억 원의 유통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아이디어는 결국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이제는 교육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답을 숨겨놓고 그것을 찾아내 답하는 식의 시험 제도는 과거의 유산이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다. 많이 외우고 정답 잘 찾는 학생들을 질러내는 오늘날의 교육으로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질문에서 나온다.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한 현재의 시스템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 교육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겉으로는 평준화라는 명목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교육을 조장해 비싼 학원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좋은 대학을 가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나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성남시의 교육 환경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성남시의 경우 창의교육 지원사업으로 200억 원을 출연해 시내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공교육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우리의 시대로.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이 이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정보를 선취하고 장악하는 사람에게 기득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기득권을 무기로 하여 권력을 독식하고 경제력을 키워나갔다. 즉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해석해 정보를 재창출하며 불특정 다수와 교류할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보 장악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제는 정보를 해석하는 미세한 차이의 승부를 결정짓는 시대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적 네트워크란 말 그대로 많은 친구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손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부르고 대중을 모이게 하는 정류장 역할을 해준다.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 세상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급과 권위가 무시되며 누구나 대등한 위치에서 만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이제 누구나 공적 관심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경쟁의 장도 더욱 넓어지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 네트워크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공감 능력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공감만큼은 오로지 사람만의 능력이며 특히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개인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능력이 절실해질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인적 네트워크를 훨씬 잘 구축할 수 있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기회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적 네트워크의 이상향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을 시간. 눈부신 촛불 속에서 피어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첫 단추를 잘못 깨어진 채 비정상적인 사회 통념으로 굳어져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 엇박자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남북 분단이다. 이승만 자유민주주의의 정부가 남한을 지배했고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이 북한을 지배하면서부터 어긋난 첫 단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당시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수십 년간 일제에 부역해온 자들이 경찰, 군인, 공무원, 교수, 교사 등 사회 각 부분의 요직에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일제 감점기 때부터 부를 축축해왔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한통속을 이루어 이른바 정경유착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들 친일 세력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보수를 자처했고 이에 맞서 그들의 정치농단을 막으려는 세력은 자연히 진보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알다시피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국민회의는 전통을 계승하고 기존의 질서와 왕정을 유지해가며 온건적으로 개혁하자는 왕당파와 정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공황파로 나누어 있었다. 이때 왕당파는 의회의 우측에, 공화파는 좌측에 앉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파와 좌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진보의 개념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 세력이 보수의 탈을 쓴 채 우파를 자처했고 그들의 정치 책략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진보 좌파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정치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무시한 채 오로지 진영 싸움만을 거듭해왔다. 이 무모한 좌우 대립은 대한민국 정치를 삼류 수준으로 전락시켰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보수임을 내세우는 그 세력들 대다수가 가짜 보수이기 때문이다. 진짜 보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2016년 말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또다시 촛불을 뒤덮였다. 나 역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달려가 100만 촛불의 눈부신 대열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시 깨어났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았고 그 방법도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고 가히 혁명적이었다. 기존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칼날처럼 비판하면서도 전혀 과격하지 않고 조용히 차분하게 자기 뜻을 주장하는 그 진화된 시위 문화는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 혁명적 시위 현장에서 나는 지금의 촛불 시위가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촛불 시위에 동참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응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수 진보가 아닌 보수의 탈을 쓴 사회 악의 청산을 원하고 있다. 내가 시종일관 박근혜의 퇴진과 구속을 주장한 것도 국민의 뜻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은 AI 시대를 지금 강조하면서 공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공감. 우리 오늘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